이제 서서히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재건과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의 반등이 드디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니 지금부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재건 관련주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을 꼭 집중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최근에 이제 러우 전쟁이 평화의 물결을 타고 있기도 하고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 역시도 평화적인 모드 그리고 완화적인 스탠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제가 항상 세 가지 평화의 조건, 아니 이 증시의 대세 상승의 조건에 대해서 강조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평화, 두 번째가 저물가, 세 번째가 저금리였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이제 저물가라는 것은 CPI와 PPI가 발표됨으로써 상당히 이제 물가가 저물가로 접어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 지금 관세로 인한 물가 충격이 이제 곧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가가 저물가인 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기대 인플레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저는 결국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듯이 물가가 심대하게 올라갈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하면 트럼프는 그 관세를 다시 또 조절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준에도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것인데 연준에서도 지금 물가는 낮아지고 있지만 기대 인플레가 치솟아 있는 상태라 금리 인하를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트럼프가 관세 관련된 이벤트에서도 완화적인 입장을 취하고 미중 간의 지금 관세도 합의를 도출해내고 있는 시점이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가 4월 초에 증시가 무너졌을 때 관세로 인한 충격보다는 앞으로는 계속 이제 완화적인 스탠스, 좋은 이슈들만 나올 거라고 봐요. 물론 중간중간 삐걱거릴 수야 있겠지만 4월 초에 이제 있었던 그 정도의 충격은 앞으로 더 강력한 충격이 나오긴 매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돌아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총칼만 부딪히는 전쟁만 전쟁이 아니라 이런 뭐 무역적인 전쟁이나 관세 전쟁도 하나의 이제 금융적인 전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세 전쟁 역시도 완화적으로 되어가고 있고 러우 전쟁 역시도 점점 평화 무드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증시의 장기 상승 사이클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인 평화가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호재도 그렇고 악재도 그렇고요. 이게 시장에 처음에 이제 반영이 되면서 이슈업이 됐을 때는 굉장히 이제 시장의 영향력이 큽니다.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호재는 신선하니까 엄청나게 증시에 영향을 많이 줘요. 악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시장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면역이라는 게 생겨서 시장도 똑같은 그 이슈를 가지고 시장이 좀처럼 빠지거나 올라가지 않습니다. 악재가 똑같은 악재가 뭐 한 첫 번째야 나올 때야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지만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계속 이게 뭐 몇 달이 지나가 버리고 막 1년 가까이 되고 이러면 그때부터는 효력이 좀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1월에 취임하고 나서부터 지금 4월에서 5월 넘어가는 이때 관세로 인해서 시장이 확 무너진 게 이제 4월 말 정도, 뭐 4월 초에서 이제 한 5월 정도인데 이때가 거의 저는 관세로 인한 악재는 최고조에 올라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세발 악재는 시장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봐요. 실제로 이제 더 큰 악재가 나올 것도 저는 확률이 낮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물가인데 저물가 뭐 CPI, PPI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금리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연준도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감이 커지고 결국 좀 딜레이야 될 수 있겠지만 서서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라든지 시사점을 던져줄 거라고 봅니다. 보통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 결정을 또 하기 전에는 일정 정도 힌트를 줍니다. 우리 인하할 예정이야 라는 이런 뉘앙스를 흘려줘요. 그래서 아직은 그런 뉘앙스조차도 흘려주고 있지 않은데 서서히 좀 흘려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그동안 많이 못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젠 올라갈 모멘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좀 차근차근 정리를 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간다라는 근거로서 첫 번째는 저는 가장 먼저 필요한 전제 조건이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왜 평화라고 생각하냐면 한쪽에서 짓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 부신다?
이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인프라라는 산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장애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 혹은 전쟁을 하고 있더라도 이게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서 이제 서서히 평화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 이랬을 때 인프라가 이제 다시 활력을 띨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잠시 수면 아래로 떨어져 있었던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다시 꺼내 들었어요. 인프라 정책이죠. 이것도 에너지 인프라죠. 그럼 이 얘기를 왜 다시 꺼냈을까요? 잠시 좀 소강 상태에 있다가. 그렇죠. 러우 전쟁이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이 15일, 16일 만나가지고 회담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회담이 이제 무산되면서 대표단 회담도 이제 연기된다. 종일 신경전만 벌이고 있다. 이런 기사가 이제 나왔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포로 교환이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이제 마주 앉은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 포로 10명씩 교환하는데 합의를 하고 협상을 계속해 나가기로 이제 합의를 도출해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좀 전쟁이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또 기사를 보시게 되면 트럼프가 푸틴과 19일 통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젤렌스키와도 이제 뒤이어 통화하면서 사실상 이제 평화로 가는 방향성은 조금씩의 삐걱거림은 있겠으나, 제가 누차 말씀드리듯이 방향성은 평화로 가는 방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일요일 기준으로 바로 이제 내일이거든요. 19일 이제 월요일부터 회담이 이제 진행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따른 평화 무드가 다음 주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간중간에 삐걱거리거나 마찰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은 중간중간 금리가 동결되고 그 다음에 동결된 시간도 오래됐지만 변하지 않은 사실을 뭐라고 그랬죠? 지금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2022년, 23년 이럴 때나 인상 사이클이고 지금은 인하 사이클로 접어들었습니다. 다만 좀 천천히 하고 있을 뿐이에요. 미국이. 다른 나라는 이미 인하하고 있고요. 마찬가지예요. 평화 무드도 중간에 삐걱거림은 있고 마찰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방향성은 평화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전쟁이 지속된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감 자체도 너무 많이 누적됐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불경기예요. 여러분들, 전쟁도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전쟁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 같은 이제 불경기 시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단계에서는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그 뒷받침되는 자본력이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결국 이제 전쟁이라는 것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선 주변국들에서 자꾸 돈을 대줘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원이라는 게 자꾸 있게 되면 전쟁이 지속되게 돼요. 그래서 트럼프가 저는 어찌 보면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딱 이제 강경한 입장을 취해가지고 지원 다 끊어버리겠다 해버리니까 뭐 오히려 전쟁이 빨리 끝났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좀 너무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강경하게 입장을 표명한 뒤에 다시 또 협상을 조율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국제적으로는 이제 전쟁이 마무리되는 단계로 가고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평화라는 키워드가 맞춰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두 번째는 결국에 이제 저물가예요. 이건 인프라에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증시가 장기 상승해야 된다는 건 인프라 산업에도 어느 정도 맞물립니다. 왜냐하면 인프라 산업이라는 게 결국 호경기를 내다보는 거거든요. 유도하거나. 저물가가 필요한 이유는 자재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면 어려워져요. 사실 인프라 정책을 시행하기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저금리도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돈을 끌어와가지고 뭐 도로도 깔고 그 다음에 뭐 건물도 새로 짓고 도시 개발하고 이래야 되는데, 금리가 너무 높아버리게 되면 돈을 땡겨오기가 어렵습니다. 뭐 1,000만 원 땡겨올 거 뭐 100만 원 땡겨오게 되고, 너무 단위를 작게 했나요? 뭐 한 1,000억 땡겨올 거 뭐 800억 땡겨오게 되고, 왜냐면 이자 부담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저금리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미국이 지금 천천히 하고 있고 오랜 기간 동결하고 있을 뿐, 사실상 지금은 금리 인하 사이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가 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저금리로 접어들 거예요. 이 평화가 가장 먼저 이제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화가 전제돼야 인프라 정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인프라 정책을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금리를 낮춰줄 수가 있겠죠. 이제 인프라 사업 할 수 있겠구나. 전쟁 이제 어느 정도 평화 무드로 가니까, 그러면 이제 재건하고 인프라 사업도 하자. 그럼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산업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미국이 그걸 주도해 나가고 주변국들의 그 산업 트렌드가 다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인프라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불경기라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의 자본시장이 이제 형성되어 있는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비슷하게 갑니다. 불경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정부가 하는 역할과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로 나뉘어져요. 정부가 하는 역할은 당연하게도 재정 적자를 유도합니다. 이거는 경제 이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중앙은행이 하는 건 유동성을 공급해주거나 뭐 금리를 만지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해줘요. 중앙은행에서는. 그래서 지금 연준에다 계속 압박하면서 트럼프가 뭐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빨리 금리 인하 해라. 경기 살려야 되지 않냐. 증시도 떨어지는데 이렇게 압박하는 거죠.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미국 증시도 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재정 적자를 유도한다라는 게 뭐냐면 정부 차원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세금을 들겠습니다. 세금이나. 그러면 정부의 수입이 줄어들죠? 근데 돈을 많이 써요. 인프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돈은 쓰는데 들어오는 세금은 줄이는 거죠. 그럼 정부가 적자가 심해져요. 물론 이게 안 좋은데 이걸 이제 간접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뭐죠? 미국은 관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금리예요. 왜냐하면 금리를 낮춰버리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적자 수준이라 이자도 내기가 허덕이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를 낮춰버리게 되면 그 천문학적인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럼 매년 나가는 그 이자 비용도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적인 압박에서 조금은 비교적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압박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국채금리에도 그래서 좀 예민한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이걸 이제 유도해서 경기를 살려야 되는데, 혹경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요거를 메꿀 수 있을 만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저금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에 지금 트럼프가 자꾸 압박하는 거예요. 너 자꾸 그러면 해고한다 하면서. 어차피 그거 해고도 못해요. 그냥 언론 플레이 하면서 압박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제가 앵커링 효과를 많이 한다 그랬죠, 트럼프가. 그럼 사람들이 그걸 집중하잖아요. 아니, 쟤 해고도 못하면서 왜 자꾸 해고한다 그러는 거야? 그럼 그 진위를 따져보게 되고, 그 진위를 따져보다 보면 파고 들어가서 왜 저러는지를 보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보다 보면 재정 적자가 이 정도로 심각하구나. 포커스가 글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를 앉혔던 것도 다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정당성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자가 심하니까 가가지고 사람들도 해고하고 정부 예산도 다 축소하고 그러는 거구나. 그런 이제 정당성을 이제 부여시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앵커링 효과를 통해서. 그게 옳다 그렇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게 트럼프의 전략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좀 봤을 때는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이제 트럼프가 이 인프라 사업을 좀 하고 싶은데 이거를 이제 하려면은 얘네가 자꾸 부시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투심이라는 게 자꾸 위축되잖아요. 인프라 사업을 하고 막 지으려고 하는데 그거 미국이랑 상관없지 않냐 할 수 있는데, 러우 전쟁 싸우는 거는 국제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잡혀버리게 되면 이게 어려워집니다. 왜냐면은 또 참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만약 심각해지면 전쟁에 뭐 3차 세계대전이다 뭐 이러면서 뭐 솔직히 말이야 뭐 못하겠습니까? 그런 우려감은 계속 생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전쟁 분위기가 마무리되는 게 중요한데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의문점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아니 정부가 돈을 쓰는 게 인프라 사업만 있나요? 딴 거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딴 걸 해서 다른 쪽으로 돈을 쓰고 투자해가지고 부흥을 시켜도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그 대선 후보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 AI 산업도 육성할 거다. 그다음에 로봇 산업도 육성할 거다. 그다음 에너지 산업 뭐 원전 육성할 거다. 태양광 육성할 거다.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다 뭔가요? 그렇죠.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AI를 무슨 정부가 주도해요. 이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으려나? 근데 엄밀히 따지면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포지션인 거잖아요. 기업들이 혁신을 이끌어내고 기술을 개발하는 거지, 정부가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주로 정부가 하는 사업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기업들이 혁신을 이끌어내지 정부가 혁신을 이끌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정부가 진행하는 사업 중에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건 뭔가요? 그렇죠. 도시 개발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정책 안에서도 오히려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세종으로 이제 행정 옮긴다는 거, 국회의사당 옮긴다는 거, 이런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인 거예요. 정부들이 그건 주도하는 거거든요. 그거 기업들이 하나요? 아니거든요. 정부가 결정해서 사업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행정수도 이전이라든지 뭐 세종으로 간다, 국회의사당, 아니면 뭐 남북경협을 하겠다, 이런 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정부들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남북경협, 이런 인프라 사업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정부를 가더라도 인프라 사업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불경기 엄청난 이제 대공황을 이겨냈던 사업도 인프라 사업이었죠. 뭐였죠? 뉴딜 정책. 그래서 바이든 때도 뉴딜 정책 이름을 따와서 그린 뉴딜이라고 얘기하면서 인프라 사업을 또 주도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인프라 사업이 재건이라는 트리거가 되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재건, 이게 많은 투자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 재건 관련주 우리나라 득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재건은 하나의 트리거일 뿐이에요. 트리거. 인프라 사업이 부흥하기 위한 하나의 발화점, 시발점이 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인프라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됩니다. 이 불경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 인프라 사업이 뜨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굳이 재건에서 수혜를 안 받는 종목들도 다 올라가요. 어떤 거? 시멘트, 건설기계, 건설, 뭐 페인트, 뭐 또 뭐 있죠? 뭐 각종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는. 근데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죠. 뭐 전력 인프라도 있을 수 있고, 도시 개발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건에 대한 수혜를 받는 테마주들이 또 있고, 인프라 산업에 이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인프라 사업이 이제 커질 거라는 걸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당연하게도 첫 번째로는 건설 기계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진건설 로봇이라든지 콘크리트 펌프가 1위 기업이거든요.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부채 비율도 30-40%밖에 안 돼요. 심지어 이런 중후장대 산업들은 마진율이 낮은 편인데 지금 20% 정도, 그 다음에 17%에서 18% 정도의 순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이 기대됩니다. 내년에 PER 한 18배 정도가 기대되고, 신규 상장주라 한번 조정 나오고 재반등하는 자리거든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됩니다. 심지어 콘크리트 펌프카 이제 북미 사업자로도 과점 사업자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고, 한국은 당연히 1등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이고요. 북미 시장 인프라에서도 수혜를 받을 종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건설기계 쪽에서 대장주가 이제 탄생한다 그러면 전진건설 로봇이 될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한번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건 테마로 본다라고 하면 SY스틸텍도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지금 뭐 이익이 엄청나게 크게 올라간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우리가 재건 테마로 봤을 때는 테마만 놓고 봤을 때 SY스틸텍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 전진건설 로봇과 그 다음에 SY스틸텍 눈여겨보시면 되겠고요. 하나만 봐야 된다 그러면 저라면 전진건설 로봇을 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산바켓인데, 다른 건설기계 종목들 대비해서 정말 움직임이 둔했던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그 두산그룹 그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있기도 했었고, 두산바켓은 실제로 바켓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미국에서 정말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두산바켓 종목 자체는 충분히 이제 인프라 사업이 부흥이 됐을 때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야 이제 러우 전쟁 이야기가 중심이 되면서 테마 종목들이 주로 움직여서 비교적 두산바켓이 많이 못 움직였는데, 앞으로 이제 인프라 산업이 근본적으로 확장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혜를 크게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져요. 24년을 이제 딛고서부터 25년부터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증가하고 순이익도 이제 서서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업이익 순이익은 올해가 이제 좀 더 낮을 걸로 예상되는데, 내년 내후년부터 이제 성장세가 훨씬 더 기대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 마진율도 이제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조금씩 더 성장할 걸로 기대되고요. 거기에 PER도 뭐 8배에서 한 6.8배, PBR도 0.6배까지 다운될 걸로 예상됩니다. 배당도 나름 나쁘지 않게 준수한 수준으로 배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작년 연말 기준으로 거의 4% 가까이 나왔는데, 작년 연말보다 지금 이익이 더 올라와 있는, 주가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거든요. 뭐 만약에 배당 성향이 이제 크게 바뀌지 않으면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3% 중후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역시나 이제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인프라코어 세트죠.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계열사 종목, 그룹사 종목이기 때문에 두 기업 모두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우상향할 걸로 기대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마진율도 증가할 걸로 기대돼요. 그리고 PER 역시도 이제 저평가되어 있어서
현대건설기계나 현대인프라코어 역시 모두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서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건설기계 종목들이 우크라이나 재건뿐만 아니라 향후 인프라 사업이 커졌을 때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핵심 종목군들이다 보니 이러한 종목 위주로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고요. 랠리 자체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전 장기적으로 높다고 봅니다. 지금의 이제 기회를 잘 잡아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이 5개 종목이 SY스틸텍보다 이제 전진건설로봇, 두산바케,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어 그리고 플러스로 테마를 본다라고 하면 SY스틸텍까지. 그래서 한 4개에서 5개 종목이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건설기계 종목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더 본다라고 하면 테마로 본다라고 했을 때 뭐 코오롱 글로벌이나 현대 에버다임 그리고 뭐 중소형주로 간다라고 하면 뭐 DY파워나 진성 TEC도 있겠지만 핵심 종목은 처음에 소개해드린 종목들이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뭐 서현탄 메탈이라든지 데모, 히림 이런 종목들도 이제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이죠. 서암기계공업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대창단조나 뭐 화천기계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비교적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변동성도 크고요. 그래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을 만한 대표 종목군은 SY스틸텍이나 뭐 전진건설로봇, 두산바켓, 현대건설기계랑 인프라코어 요 종목군에서 좀 보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쪽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게 당연하게도 건설 쪽도 같이 움직일 겁니다. 이번에 현대산업개발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도 악재가 한번 나와가지고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영업정지 1년 처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단 지지를 해주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뭐 현대 엘리베이 같은 종목들도 두각을 드러낼 수가 있고 GS건설이나 현대건설, 뭐 DLENC, 뭐 서희건설도 제가 저평가 종목으로 강조드렸죠. 그리고 뭐 대우건설 이런 종목들도 인프라 사업이 이제 확대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성신양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주가가 한번 급등했다가 조정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큰 이벤트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정치권에서도 세종으로 행정수도 이전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고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낡은 정치의 상징이 돼버렸다. 여의도 국회가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정치가 너무 좀 노후화됐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이런 거를 좀 혁신을 좀 해주려면 저는 한번 이렇게 갈아엎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가능성이나 모멘텀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성신양해가 그 세종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멘트는 이 시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세종으로 다시 옮긴다, 행정수도를 이제 옮긴다는 논의가 이제 재점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성신양해가 가장 대표적으로 움직일 만한 종목으로 평가받을 겁니다. 왜냐면은 세종 근처에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 안에 시멘트 굳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멘트는.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냥 이제 단순히 인프라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전국 단위로도 좀 두각을 드러내는 걸 예상해 본다라고 하면 뭐 한일홀딩스라든지 그 다음에 한일현대시멘트, 뭐 한일시멘트 이런 종목들도 아세아시멘트 그리고 뭐 성신양해 말씀드렸고 이런 종목들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뭐 레미콘, 유진기업 이런 기업들도 있고 애초에 이제 시멘트 기업들은 기업이 몇 개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골라가지고 살 것도 없고 그냥 있는 거에서 사야 되는데 역시 뭐 대표적인 건 한일홀딩스랑 한일현대시멘트,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해 요 정도에서 이제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야 이제 뭐 페인트 종목들까지 올라가겠는데 개인적으로 페인트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지속성이라든지 그 시세의 강도 자체가 그렇게 강력하다라는 느낌은 못 받아요. 제가 이전에 남북경협 때도 느껴봤지만 인프라 종목들이 움직일 때 조금 더 약합니다. 그래서 건설기계가 가장 강력할 거라고 예상하고 주력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건설이나 시멘트 이쪽까지 이제 가는 거고 시멘트 다음에 막 페인트까지 보는 건 그렇게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다 올라가고 페인트가 안 갔다. 그러면은 이제 뭐 조금 소액이나 단기로 노려볼 만해요.
순차적으로 페인트가 이제 다 올라가고 나면 또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번 투자 전략을 구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을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매수를 미리미리 진행해 나가면 추후에 평화무드가 계속 지속되면서 쭉 우상향 패턴을 그리면서 급등 랠리를 보여줄 거라고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미리미리 지금 평화무드가 조성되기 시작하는 초입에 한번 투자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 이러한 포인트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뭐 여기 원전이라든지 각종 증권 정보, 거기에다가 주식 관련된 정보랑 리포트랑 거기에다가 뉴스 기사들, 그 다음에 시황 해석까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무료예요. 얼마 전에 휴머노이드로 뭐 춤추는 것도 나오고 그랬죠. 이런 것들도 발빠르게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투자 포인트들 짚어드립니다. 이건 100% 무료인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 들어오면 손해입니다. 꼭 오셔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혜택 받아가시라 저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참여하는 방법은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다가 남겨놨습니다. 텔레그램 방 링크. 링크 클릭하면 비밀번호도 필요 없고 바로 입장돼요. 그래서 오셔서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채널 홈에 들어오게 되면 더보기란에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최근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어느덧 구독자 6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요.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이제 막 영상을 시청해서 채널을 처음 알게 되신 분들은 구독과 그 다음에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제가 영상 무료로 제작해서 제공해드리는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구독자 10만, 100만 넘어서까지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